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막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한국 증시에 넣으라고 한다면 아마 미쳤다고 하시겠죠. 어휴, 뭐 당장 지수만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코스피 6,500에 코스닥 1,200. 이게 진짜 지수만 딱 놓고 보면 역사상 가장 비싸 보이는 되게 아찔한 숫자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혼돈의 5월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오늘 저희가 막 산더미처럼 쌓아먹은 여러 소스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어쩌면 지금이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약간 미친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청취자님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을 그냥 단순히 지수가 오르건 내린다, 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변화의 에너지가 진짜 너무 거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이 아주 명확합니다. 유튜브 주요 경제 채널들부터 시작해서 뭐 투자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리포트, 시황 데이터 이런 걸 모조리 해체할 겁니다. 네, 싹 다 모아왔죠. 네, 그래서 청취자님께 진짜 필요한 핵심만 쫙 뽑아낼 건데요. 단순히 지수가 올랐네, 내렸네 이게 아닙니다. 이 경이로운 숫자들이 지금 현실에서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당장 다가오는 5월에 청취자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싹 재정비해야 할지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숫자의 이면, 펀더멘털의 진짜 민낯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펀더멘털 얘기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보죠. 제가 그 소스 자료에 있는 기업 장부들을 쫙 열어보고 솔직히 제 눈을 좀 의심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네. 아니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을 그냥 석 달 만에 다 뛰어넘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SK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실적 진짜 대박이었죠. 영업이익이 37조 6천억 원인데 아니 글쎄 영업이익률이 무려 72%입니다. 100원어치를 팔면 72원이 순수하게 남는다는 건데 이게 무슨 에르메스 같은 초고가 명품 브랜드에서도 나오기 힘든 마진이잖아요. 맞아요. 보통 투자자분들이 지수 앞자리 6,500 딱 이것만 보면 고점 아닌가? 하고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압도적인 실적 데이터를 대입해보면 완전히 다른 현실이 보입니다. 완전히 다른 현실이요? 네.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겨우 7배에서 7.5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와, 7배요. 네. 코스피 장기 평균 PER이 보통 10배 정도 된다는 걸 감안하면 이게 비싼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요즘 핫한 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SAS 기업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네네. 좋은데요? 청취자님이 어떤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딱 벼르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땐 기업 가치가 100억 원이고 유료 구독자가 10,000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몇 달 뒤에 다시 보니까 기업 가치가 120억 원으로 훌쩍 뛴 거예요. 가격표만 딱 보면 20%나 비싸졌네 하고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올랐으니까요. 근데 내부 장부를 딱 열어보니까 그 사이에 유료 구독자가 10,000명에서 50,000명으로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5배가 늘었네요. 네, 가격 자체는 100억에서 120억으로 올랐지만 유저 한 명당 벌어들이는 수익 모델을 기준으로 딱 계산을 해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헐값이 된 셈인 거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500포인트의 코스피가 바로 그 구독자 5만 명을 확보한 120억짜리 스타트업이라는 뜻이죠. 이게 질적인 팽창이 가격 상승을 그냥 압도해버린 거예요. 와, 확 와닿네요.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파고들어야 할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갑자기 이런 실적 폭발이 일어난 걸까요? 그 해답은 여러 소스들을 종합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AI의 진화 때문이죠. AI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AI 테마 좀 끝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라는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에이전틱 AI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챗 GPT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이전의 생성형 AI가 우리가 질문을 딱 던지면 답을 뱉어내고 그냥 가만히 대기하는 수동적인 비서였다면요. 네네. 에이전틱 AI는 우리가 목적을 딱 부여하면 지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웹을 막 검색하고 오류를 수정하면서
24시간 내내 자율적으로 일하는 독립적인 업무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AI한테 한번 벼락치기로 확 학습시키면 끝났는데 이제는 뭐 24시간 내내 불 켜놓고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는 모범생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24시간 내내 잠들지 않고 추론을 반복한다는 건 그 서버랑 메모리가 단 1초도 쉬지 않고 풀가동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하, 전기가 계속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랑 일반 범용 D램 수요는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뼈대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구조적인 수요 폭발입니다. 아, 구조적인 폭발이다. 네. 트렌드포스 데이터를 보면 2분기 D램 고정거래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60% 가까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거든요. 이게 다 이 거대한 수요 이동 때문이죠. 근데 잠깐. 여기서 제가 조금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하시죠. 코스피 6,500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솔직히 전 좀 무섭거든요. 우리 투자의 기본 격언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산 투자. 네. 근데 지금 한국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어마어마한 비중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딱 이 반도체 두 종목에 너무 쏠려 있어요. 만약에 진짜 아주 만약에 이 두 회사 실적이 삐걱대거나 예상치를 밑돌면 그럼 코스피 시장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한 두 종목의 시장 운명이 걸려 있다는 건 분명한 리스크죠. 근데요, 소스에 등장하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좀 살펴보면 그 우려가 사실상 기우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어떤 디테일이죠? 바로 인텔이랑 테슬라의 AI 칩 파트너십 루머입니다. 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용 AI 칩 만들려고 인텔이랑 손잡는다는 그 얘기요? 근데 잠깐만요. 그거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파이를 뺏기는 거니까 악재 아닌가요? 경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딱 보면 엄청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AI 시스템의 작동 원리, 이걸 이해하면 왜 이게 오히려 한국 기업들, 특히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게 엄청난 호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테슬라가 자율주행하려고 구축하는 도조 같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인텔이 뇌 역할을 하는 CPU 쪽에서 테슬라랑 협력을 한다고 쳐도 그 거대한 연산 시스템을 뒤에서 뒷받침하려면 결국 엄청난 양의 저장 장치, 즉 HBM이랑 D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 이 엄청난 물량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춘 것은 사실상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뇌를 인텔이 만들든 누가 만들든 간에 결국 그걸 다 기억하고 핏줄처럼 전달할 메모리는 무조건 한국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랑 인텔 연합이 새로운 공장을 짓고 설비를 막 확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순간 그 공장에 들어가야 할 극한의 미세공정 장비들이랑 부품들은 대체 누가 될까요? 아, 설마 우리 소부장 기업들인가요? 그렇죠. 결국 기존 생태계에서 이미 검증이 다 끝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그 거대한 발주를 싹 받게 되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네. 그러니까 겉보기엔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았던 테슬라의 진입이 실제로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매출처가 막 쏟아지는 거대한 뷔페가 열리는 셈인 거죠. 와,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역사적으로 너무 싼 상태고 저 뒤에서는 AI 엔진이 24시간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청취자님, 아무리 시장이 싸고 좋아 보여도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큰 돈, 이 자금이 들어올 명분이 없으면 주가는 평생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수급이 안 붙으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대체 5월에 무엇이, 어떤 명분이 이 거대한 글로벌 자금을 한국 증시로 강제 소환하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소스에 등장하는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벤트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네, 소스들을 쫙 보면 일단 4월 30일에 FOMC가 있고요. 그리고 5월 14일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중 일정. 같이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잠깐 아주 중요한 공지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부터 저희가 소스에 담긴 꽤 민감한 이슈들을 다룰 텐데요. 네, 주의가 좀 필요하죠.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암살 시도라고 불리는 콜 토머스 앨런 난입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대선의 여론 향방, 또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노조 파업 같은 내용들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미리 명확히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저희는 누가 옳다 그르다 특정 정치적인 입장이나 노사 양측의 입장을 지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는 철저하게 중립입니다. 오직 이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청취자님의 계좌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어떤 숫자로 찍히게 될지 딱 그 경제적 파급력만 철저하게 발라내서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네, 감정은 싹 배제하고 오직 자본의 흐름만 한번 쫓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현재 글로벌 예측 시장 중에 폴리마켓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데이터를 보면 엄청 흥미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6월 이전에 이란이랑 미국이 영구 평화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무려 50%를 넘었고요. 오, 절반이 넘었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될 가능성이 80%에 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아무래도 원유 공급이 원활해지니까 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증시랑 정확히 어떤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이면의 논리를 한번 짚어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확 굳히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네네. 유권자들을 제일 괴롭히는 게 뭐죠? 바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걸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잡기 위해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유가를 확 끌어내리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종전이 가시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싹 사라지면요. 90달러를 막 넘나들던 국제 유가가 단숨에 80달러 선으로 훅 떨어지면서 안정화가 됩니다. 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해서 쓰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가가 떨어지면 당장 원유 수입에 들어가는 달러 지출이 급감하게 됩니다. 아, 수입할 때 달러 지출이 줄어드니까 외환 시장에서 우리 원화 가치가 쑥 올라가겠군요. 정확합니다. 1,400원대 중후반에서 막 요동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겁먹게 했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이나 1,300원대 후반으로 싹 안정이 되는 거죠. 와, 그림이 그려지네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주식이 안 그래도 싼데 환율 리스크마저 사라졌다. 그렇죠. 주가 상승에다가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 자금이 5월에 한국 증시로 폭발적으로 복귀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트리거예요. 유가 하락이 환율을 딱 잡고 환율 안정이 외국인의 귀환을 부르는 이 완벽한 도미노 현상이네요. 네. 게다가 5월 15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난다는 것도 엄청 큰 변수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매파인 케빈 워시를 앉힐지 아니면 좀 더 비둘기파를 앉힐지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결국 대선 승리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금리 인하, 즉 유동성을 푸는 쪽으로 압력을 팍팍 넣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금 지배적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큰 그림에서 코스피로 큰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완벽히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소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짜 기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코스닥이 드디어 1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아니, 외국인이 코스피 대형주를 막 쓸어 담는 건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대체 왜 하필 5월에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 중소형주가 이렇게 무서운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걸까요? 그 코스닥 랠리의 비밀을 풀려면요. 경제 지표만 봐서는 안 되고 국내 정치랑 제도의 시간표를 봐야 합니다. 정치와 제도요? 네, 시장은 절대 이 제도의 변화랑 무관하게 혼자 움직이지 않거든요. 다가오는 6월에 엄청 큰 대규모 지방선거가 있죠. 아, 네, 있죠. 역사적으로 선거 직전인 5월에는 민심을 좀 우호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시장의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되거나 증시 부양책이 집중되는 경향이 엄청 뚜렷합니다. 아, 돈을 좀 푸는군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비밀은 6월도 아니고 7월에 숨어 있습니다. 7월이요? 7월에 뭐가 있는데요? 7월에 바로 코스닥 좀비 기업 퇴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아, 좀비 기업 퇴출이요. 그거 실적도 하나도 없이 그냥 빚으로 연명하는 부실 기업들을 시장에서 강제로 쫓아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상장 폐지라 그렇게 줄줄이 나오면 시장 분위기가 엄청 흉흉해지고 폭락할 텐데 그게 왜 5월 랠리의 이유가 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엄청 역설적이죠. 근데 바로 그 충격 때문입니다. 충격 때문이라고요. 네. 7월에 막 수십 개의 기업이 무더기로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 종록으로 묶여버리면 코스닥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그렇죠. 패닉이 오겠죠?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충격을 시장이 버텨낼 수 있도록 그 이전에 미리 증시 전반의 체력을 최대한 빵빵하게 끌어올려 넣어야만 하는 겁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7월에 다가올 대규모 악재를 소화하려고 5월이랑 6월 초에 집중적으로 증시를 펌핑하는 방파제를 미리 쌓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 매를 아주 세게 맞기 전에 미리 진통제도 듬뿍 놔주고 체력을 막 키워놓는 그 골든 타이밍이 5월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 타이밍에 기름을 들이붓는 엄청난 수급 촉매제들도 소스에 막 보이더라고요. 특히 서학개미,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던 분들의 귀환 속도가 진짜 무섭습니다. 아, 그 RIA 계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지금 시행 중인 리쇼어링 투자 계좌 RIA 때문인데요. 미국 주식을 팔고 이 계좌를 통해서 국내 주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 혜택의 종료 시점이 아주 핵심입니다. 이 파격적인 100% 면제 혜택이 정확히 5월 31일, 딱 5월 말에 끝납니다. 6월부터는 혜택이 대폭 축소돼요. 와, 인간의 심리상 세금 혜택이 끝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마감일 직전에 돈이 막 미친 듯이 쏠리게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쏠리죠. 실제로 4월 한 달 동안만 해도 미국 주식 팔고 코스피, 코스닥으로 넘어온 돈이 이미 2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5월 말까지 절세를 하려는 엄청난 개인 자금이 코스닥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거기에 활용점정을 딱 찍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뭡니까? 바로 5월에 출시 예정인 3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 국민성장 펀드입니다. 아, 3조 원이요? 네, 근데 이 펀드는 그냥 단순한 돈 뭉치가 아니에요. 구조를 싹 뜯어보면 전체 자금의 30% 이상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의무적으로 무조건 투자하게끔 법으로 묶어놨습니다. 네. 잠깐만요. 3조에 30%면 거의 1조 원이잖아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들은 애초에 덩치도 되게 작고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 자체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1조 원이 기계적으로 강제 유입된다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통 물량은 코딱지만 한데 거대한 매수 자금이 의무적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필연적으로 주가가 위로 폭등하는 쇼트 스퀴즈랑 아주 유사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와, 정부 자금이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주가를 강제로 막 밀어올리는 엄청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소스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아주 흥미로운 풍선 효과? 역발상도 있더라고요. 아, 대형주 파업 이슈 말씀이시죠? 네네. 아까 저희가 중립적으로 언급했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의 파업 이슈, 그리고 5월에 나오는 대형주 레버리지 ETF 출시 소식 말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이슈가 터지면 시총 상위 대장주들의 주가는 한동안 박스권에 답답하게 갇히게 되잖아요. 못 올라가고 억눌리죠. 근데 지금 시장에 풀린 유동성은 넘쳐납니다. 거대한 댐 역할을 하는 대형주가 막혀 있으면 이 콸콸 넘치는 자금의 물길이 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위로 흘러가겠죠. 맞아요. 저항이 없는 작은 지류, 즉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나 개별 테마주들로 막 미친 듯이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대형주의 악재가 오히려 코스닥 랠리의 고순도 연료가 되고 있다는 이 인과관계가 진짜 소름 돋게 재밌더라고요. 네, 자본은 언제나 가장 저항이 적고 수익률이 팍팍 나오는 곳을 향해서 흐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뭡니까? 이 거대한 자본의 물결 속에서 우리 청취자님의 포트폴리오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반도체 주도주가 잠시 숨을 딱 고를 때 시장의 돈이 다른 섹터로 맹렬하게 옮겨가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소스에서 아주 강하게 주목하는 핵심 섹터들, 메커니즘을 좀 짚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딱 압축이 되는데요. 소스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루는 첫 번째는 바로 이태원 트레이드입니다. 잠깐만요. 이태원 트레이드요? 우리가 아는 그 서울 이태원이 아닐 텐데 대체 무슨 약자인가요? 하하, 네. 시장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요. 2차 전지의 2, 태양광의 태, 원전의 원, 이렇게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아하, 이태원. 네, 근데 이게 조선업이랑 전력 인프라까지 다 아우르는 아주 거대한 에너지 공급망 테마예요. 오, 왜 럭에 돈이 몰릴까요? 아까 우리가 에이전틱 AI가 24시간 내내 풀가동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잠도 안 자고. 네, AI는 반도체만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전기를 진짜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데이터 센터들을 감당하려면 엄청난 전력, 발전기,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력 설비 기업들, 그리고 원유랑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조선업이 최대 수혜를 보는 겁니다. 조선업은 마침 20년 주기 교체 사이클이랑 미 해군력 복구 수요까지 겹쳐 있거든요. 아, AI라는 거대한 엔진이 쉬지 않고 돌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랑 인프라라는 밥을 끊임없이 먹여줘야 하니까요. 이태원 트레이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2차 전지 중에서도 핵심인 리튬입니다. 소스에 보면 아프리카 짐바브웨가 리튬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봤어요. 근데 아프리카 나라 하나의 정책이 우리 한국 기업 가치를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과거에는 자원이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완전 무기화의 문제입니다.
아, 무기요? 네. 중국이나 짐바브웨 같은 국가가 리튬 자물쇠를 딱 잠가버리면 글로벌 리튬 가격은 폭등하고 전기차 생태계는 그냥 마비돼 버리죠. 그렇죠. 이때 포스코 홀딩스처럼 아르헨티나 염호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리튬 수도꼭지를 꽉 쥐고 있는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든든하겠네요. 이들은 단순히 마진을 남기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도 절대 공급망을 협박당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국가 안보적 프리미엄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가치입니다. 아, 국가안보적 프리미엄. 진짜 멋진 말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5월 일본의 골든위크 등 글로벌 관광객 증가 추세가 실제 매출로 팍팍 찍히고 있는 화장품과 내수 소비재입니다. 아하, 반도체가 쉴 때 전력 인프라, 독자적 리튬 소비재가 아주 톱니바퀴처럼 빈틈을 꽉 채워주는군요. 근데 청취자님, 여기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은 섹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죠.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소스에서 진짜 아주 매섭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살펴본 그 7월 코스닥 좀비 기업 퇴출, 그 퇴출의 1순위 타겟이 바로 실적도 없이 임상 기대감 하나로 빚내서 버티는 부실바이오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확실한 실적이 찍히지 않는 제약주에 지금 뛰어드는 건 그냥 시한폭탄을 내 품에 껴안는 것과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극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우 적절한 경고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과열된 심리, 즉 포모, FOMO 증후군입니다. 맞아요. 지금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인 31조 9천억 원에 달하거든요. 나만 떼고 다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에 질려서 막 연끌을 하시는 건데 진짜 이럴 때일수록 계좌를 지키는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강조한 엄지손가락 빨기, 썸서킹이라는 투자 철학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엄지손가락이요. 그 왜 불안해서 손톱 막 물어뜯는 그런 심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남들이 시장에서 미친 듯이 빚을 내면서 거래할 때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고 안전한 기회가 올 때까지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엄지손가락이나 빨면서 꼭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아하,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오해하시거든요. 장기 투자는 어떤 한 종목을 사서 맹목적으로 막 10년, 20년 묵혀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장기 투자는 뭔데요? 내가 처음 이 기업을 샀던 논리가 훼손되었거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터졌을 때 과감히 손절매를 해서 내 시드머니를 지켜내고 이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게 진짜 장기 투자입니다. 와,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쥐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내 계좌가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아 있는 게 장기 투자군요. 그렇습니다. 바둑계의 전설 이창호 구단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세계 정상을 지켰을까요? 글쎄요. 이기든 지든 대국이 딱 끝나면 자신이 왜 그 돌을 그곳에 두었는지 치열하게 되돌아보는 복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 복귀. 네, 지금처럼 하루에도 막 몇십 %씩 요동치는 장세에서는 단순히 오늘 수익률이 올랐네 내렸네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주식을 왜 샀고 왜 팔았는지 스스로의 논리를 기록하는 것만이 멘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진짜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고든 이 거대한 소스의 숲을 빠져나와서 전체 지도를 깔끔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죠. 월가에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죠. Sell in May, 5월엔 팔고 떠나라. 하지만 2026년의 5월은 이 격언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번엔. 에이전틱 AI가 만들어낸 기업들의 폭발적인 질적 성장, 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이 불러올 외국인들의 귀환, 네네. 그리고 RIA 세제 혜택과 3조 원대 국민펀드가 만들어낼 코스닥의 강력한 수급 불균형, 여기에 에너지를 향한 이태원 트레이드 순환매까지. 네, 다 짚었네요. 이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지금 5월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변동성은 그저 공포일 뿐이지만 구조를 꿰뚫어본 변동성은 우리 포트폴리오를 비약적으로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쌓아놓은 자료들을 다 해체하면서 펀더멘탈과 수급의 진짜 메커니즘을 함께 들여다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님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좋죠.
바야흐로 효율성보다는 국가 안보가 글로벌 공급망을 지배하는 탈세계화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장부상의 PL이 얼마인가를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네, 훨씬 큰 그림을 봐야죠. 맞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자원 무기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지정학적 전략 자산인가, 이걸로 완전히 새롭게 재평가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가운 재무제표 너머에 숨쉬고 있는 뜨거운 지정학적 프리미엄. 이번 주말 청취자님의 투자 노트에 꼭 한번 곰곰이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심층 분석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투자 통찰력을 한 차원 더 팍팍 넓혀줄 날카로운 소스들을 한가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